자, 그런데 이렇게 바깥에 외출하시거나 뭐 나들이 또는 멀리 여행 가셨을 때 화장실 이용은 편하게 하고 계십니까? 만약 배뇨 장애를 앓고 계시다면 이런 바깥 외출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아예 뭐 나들이 가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우리나라 그 출산 경험이 있는 60대 이상의 여성 절반 정도가 요실금 증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침을 하거나 좀 크게 웃음이 나와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씩 새는 거죠. 근데 이게 생활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바로 병원에 가시느냐? 또 그렇지도 않으시대요. 그냥 이렇게 좀 숨기거나 병을 키우다가 나중에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요실금도 원인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고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텐데 오늘 TV닥터에서는 요실금에 대해서 동해의료원 비뇨기과 곽호섭 교수를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정말 이렇게 일하다가도 훌쩍 떠나고 싶을 만큼 날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화장실 가기 불편하다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봄나들이 많이들 가시는데요. 네. 배뇨장애가 있는 분들은 화장실을 자주 가고 때로는 급하게 가는 문제로 많이들 불편해하십니다. 네. 또한 이런 분들은 어디 놀러를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더라도 즐기지 못하고 먼저 화장실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게 됩니다. 네. 이게 며칠만 이런 증상을 겪어봐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럼 당장 왜 보통 병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말도 못하고 그냥 병을 키우는 여성분들이 많다고요? 네, 이 대소변을 보러 간다는 것은 생리 현상이고 네. 또 화장실이라는 공간도 상당히 개인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배뇨 장애가 아주 심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고 또한 말하기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보다 요도가 짧고 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변을 참기가 힘들고 네. 또 방광염이라든지 신우신염 등의 염증이 많습니다. 또 네. 여성분들은 출산과 폐경을 겪기 때문에 여성에서 이 배뇨 장애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 여성들 중에서도 사실 이렇게 연령대별로 보면 중년 여성들이 좀 많이 겪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성들이 우리 비뇨기과를 오시기가 참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이 소변 관련 증상은 우리 비뇨기과를 찾으시면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소변을 새는 현상을 요실금이라 그러는데요. 네. 이는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고, 즉 소변이 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눈에 보이고.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는 위생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소변의 불수의적 누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수의적 누출? 불수의적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샌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40대 이상의 여성에서 주로 생기기 시작해서 60대 이상의 10명 중 5명 이상이 이 요실금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소변이 새면 일단은 냄새가 나고 네.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되면 부부관계라든지 대인관계가 꺼려져서 결국에는 사회생활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부 의사들은 이 요실금이 삶의 질에 미치는 그 악영향이 당뇨병보다도 더 심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1년 365일뿐 아니라 시간을 쪼개서 분초마다 지금 내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남자보다 여자가 그 구조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취약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여성 중에서도 왜 유독 중년 여성들에게 더 많이 생깁니까? 네, 이 요실금의 가장 큰 원인은 출산과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또 낳을 때 힘들게 난 난산일수록 이 요실금의 위험이 높습니다. 예. 또한 여성 호르몬 변화, 여성 폐경기가 오면 질과 방광을 포함해서 골반 장기에 위축이 오고 탄력이 없어지고 기능이 약화되어서 중년 여성에게서 이 요실금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요실금도 하나의 뭐 노화의 과정이고 노화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네, 돼요?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출산과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 왜 소변 참으면 안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소변을 참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소변 참으면
병된다. 그 병이 요실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소변을 참으면 요실금이 될 수가 있나요? 네,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정상적인 배뇨란 한 네. 번에 약 300에서 500cc의 소변을 하루에 4번에서 6번 정도, 많아도 10번 이하를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다. 네, 하지만 평소에 소변을 많이 참는다고 해서 병적인 요실금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소변을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경우, 참다 소변을 원치 않게 지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먹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맞아요. 차가 막혀서 화장실을 갈 못 데도 가고 없고.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습관적으로 이 정도를 참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래서 참는 게 요실금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업적으로 소변을 많이 참아야 되는 네. 택시나 버스 기사님들 아니면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변 참는 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좀 조절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네. 알아서. 근데 왜 물 많이 마시면 당연히 소변 많이 나오는데 뭐 음식 같은 것도 좀 영향을 받지 않던가요? 뭐 많이 드시고 소변이 좀 자주 마르시던가요? 커피, 그쵸? 예. 커피를 마신 날은 좀 자주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도. 네, 맞습니다. 이 음식이 소변량과 상관이 있는데요. 수분 섭취를 많이 해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특히나 물, 차, 네. 과일, 술, 음료수, 국 등은 수분이 많죠. 수박 같은 거 먹으면 그렇죠. 정말 하루 그래서 종일 맞습니다. 그래서 커피나 술, 수박 등에는 또한 이뇨작용이 있어서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서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그런 건 정상이죠. 그런 거는 정상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매운 음식이나 커피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나 카페인 등은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방광을 자극해서 빈뇨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매운 것도. 그렇죠. 그래서 맵고 짠 음식이라든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라든지 초콜릿 등은 네. 배뇨 장애가 있는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콜릿도 정말 그렇겠네요. 네네, 그럼 그렇습니다. 뭐 홍차, 녹차도 그래요? 사실은 이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랑 홍차, 녹차에 있는 카페인이 몸의 흡수율이 틀리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커피보다는 홍차나 이 녹차 같은 게 먹는 게 흡수가 덜 되기 때문에 더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영향을 덜 받는다. 네네. 예. 자, 그 50대, 60대 여성들이 특히 취약할 수 있는 요실금. 그래서 실제 요실금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어떤 증상을 겪으셨는지 들어보시죠. 제일 심한 거는 이제 감기가 들어가지고 뭐 재채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기침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막 잘못하면 이제 팬티에 이제 이렇게 질릴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는 거니까 어떤 때는 이제 겨울에는 옷을 많이 입으니까 표가 안 나는데 만약에 얇은 옷을 입었다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질리면은 진짜 옆에 사람도 보기도 미안고 어떤 때는 웃옷을 벗어가지고 가려야 될 때도 있을 경우가 저도 한 몇 번은 있었거든요. 하여튼 걸으면은 오줌이 질질 새고 기침하면 쫙 나가. 어떤 데는 이 다리까지 다 베리 뿌고. 그래가 어디 간다 하면은 물도 안 먹었어. 어디 갈 때는 물 안 먹고 집에 있을 때는 물로 좀 많이 먹고. 이제 처음에는 저만 그런가 싶어서 아직 그렇게 나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이제 혼자 고민을 했는데 친구들하고 얘기 중에 나왔는데 모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저 혼자만 한 게 아니구나 싶어서. 남자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여자들만 가진 좀 비밀스러운 고민 같아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교수님은 잘 알아주세요. 네. 지금 보니까 세 분이 연령대가 다 다양하셨는데도 비슷한 증상을 겪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요실금이 얼마나 생활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를 한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병원을 찾는다는 그나마 나을 텐데 이 병을 좀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요실금 증상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배뇨일지라고 적습니다. 배뇨일지란 하루에 소변을 몇 번 보는지를 갖다가 3일 정도 체크하는 건데요. 화면을 잠깐 보시면 70대 여성의 이 배뇨일지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치신 데를 보시면 총 배뇨 횟수가 네. 무려 60번이나 이렇게 됩니다. 하루에
60번을 네, 하루에 60번이고 소변을 보셨어요? 밤 12시 이후에도 20번가량 소변을 그럼 보러 잠을 가십니다. 언제 주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소변 양도 아주 작고 잠도 거의 못 주무시고 네. 외출은 아예 생각도 못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기저귀를 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불편하시겠습니까? 네, 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골반 장기가 약해지면 요실금뿐만 아니라 질 탈출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보통 왜 어른들께서 뭐 밑이 밑이 빠졌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다음 환자를 잠시 보시면 예. 30대부터 그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밑이 빠졌다고 오신 80대 여성 환자분인데요. 네. 검사상에서 질 밖으로 계란 정도 크기의 덩어리가 나와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그 병변 부위가 외성기 부분이라서 사진은 조금 어렵고요. 네. 여기 보면 요 앞쪽이 요도이고 요 뒤쪽이 질인데 이 질 밖으로 방광이 이렇게 빠져나와 있던 경우였습니다. 원래는 위로 올라붙어야 그렇죠. 정상인데. 원래는 요 위쪽으로 있어야 되고 네. 뒤쪽에 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방광이 질 밖으로 빠져나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이 환자분은 방광류 교정술로 방광을 원래 자리로 올려놓는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약 한 달 후에 다시 밑이 빠졌다고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그때는 방광은 정상 위치에 수술로 잘 있었는데 약해진 질로 이번에는 대장이 다시 또 빠져나오는 아니 그럼 경우가 같은 있었습니다. 분이신 거예요 지금? 네,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결국은 80대 여성 환자분은 질을 봉합술, 그래서 질을 아예 막아버리는 수술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두 사례에서 보시듯이 이 요실금 관련 증상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삶의 질을 아주 떨어뜨릴 그렇죠. 수가 있다. 네. 이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뭘 많이 마셔서 화장실 자주 가는 것도 솔직히 귀찮을 때 있잖아요. 괜히 물을 많이 마셔. 그런데 이거는 뭐 매일매일 이렇게 된다면 정말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요실금도 그 종류에 따라서 뭐 증상이나 이런 것도 다양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요실금이라는 것은 소변이 새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정확한 진단명은 아니고 네. 소변이 새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증상인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네. 진단명은 아니고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화면을 잠시 보시면 웃거나 기침할 때 복압이 올라가는 복압성 요실금이 가장 흔한 형태의 요실금입니다. 복압이라면 배의 힘, 배의 압력, 압력. 배의 복자에 압력 압자를 써서 복압성 요실금이 가장 많은 뭐 형태고 재채기, 기침, 웃을 운동, 때. 에어로빅, 줄넘기 같은 거 할 때. 그러면 복근 운동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고요. 네. 배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소변이 갑자기 급하게 마렵고 화장실을 가기 전에 참지 못하고 새는 절박성 요실금도 있습니다. 네. 전체의 20-30% 정도를 차지하고요. 드물게는 범람성 요실금이라고 당뇨성 방광이 있거나 신경계 이상으로 소변 감각이 떨어져서 소변이 방광에 가득 찼는데 못 느껴요? 심지어는 1리터, 2리터 이상 찼는데도 소변을 못 느끼고 넘쳐서 범람에서 나오는 범람성 요실금도 있습니다. 네. 진성 요실금이란 골반 장기 수술 또는 네. 외상에 의해서 방광에 구멍이 뚫히고 거기로 계속 소변이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뭔가 다친 그렇죠. 경우이네요. 그래서 이 진성 요실금도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복합성 요실금은 위에 이 요실금이 2개 이상 같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대부분은 또는 복합성 요실금과 네. 절박성 요실금이 차지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 새는 현상은 비슷하지만 그렇죠. 증상이 조금씩 다르다. 네, 네. 그러면 정확하게 진단을 좀 받아야 될 텐데 내가 복압성인지 아니면 절박성인지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검사는 예. 병원에서 하는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네, 여성분이 이렇게 급하게 네. 화장실에 달려 들어갑니다. 예.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계시다가 결국에 이렇게 비뇨기과를 찾아서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뇨일지 작성하는 법을 하고 이 환자가 얼마큼 불편한지를 물어서 점수로 매기는 문진표가 되겠습니다. 자, 주로 뭐 몇 회 갔냐, 그렇습니다. 뭐 어땠냐 이런 거네요. 네, 이 배뇨일지는 옆에 시간이 적혀 있어서 화장실을 갈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고 네. 환자분이 검사실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 검사는 환자가 기계에다가 소변을 누시면 소변을 보신 양과 네. 소변 누를 때의 오줌 세기, 소변의 세기를 알 수 있는 요소 검사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여기 보이듯이 소변을 볼 때마다 그래프가 올라가면서 소변 양 그리고 소변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다 보고 난 다음에는 네. 이렇게 방광 초음파를 해서 소변이 남아있나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경우는 복압성 요실금 환자에서는 밑에 패드를 댄 다음에 이렇게 배를 눌러서 네. 복압을 올려서 요실금 유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요역동화 검사인데요. 이것은 방광 주위에 여러 가지 센서를 이렇게 착용한 다음에 방광에 오줌이 찰 때 또는 소변을 누를 때 또는 화면에서 보시듯이 기침을 할 때 등의 방광 전체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검사 시간은 한 3, 40분 정도 걸리고요. 네. CT도 찍으시나요? 예, 간혹 가다가 암이나 아까 보셨던 골반 장기 탈출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혹 CT를 찍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문진부터 시작해서 네, 네. 여러 가지 CT까지 네. 검사 방법도 다양한데요. 아까 그 요실금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거의 한 80%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까 배를 막 눌러보셨잖아요. 네, 네. 복압성 요실금이었는데 이건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네, 이 복압성 요실금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배에 압력이 갈 때 소변이 새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할 경우에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또는 걸을 때도 아까 전에 그 할머니도 말씀하셨듯이 걸을 때도 새는 경우가 다리까지 있습니다. 흘러내리셨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복압성 요실금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부학적 구조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 몸통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골반뼈는 화면에 보시듯이 아래가 뻥 뚫려 있습니다. 골반뼈 요 밑에 네. 우리가 항문이랑 질이 있는 부위는 이렇게 뻥 뚫려 있는데 그 부위를 골반 저근이라고 하는 화면에서 빨간 부위로 표시되어 밑에 있는 깔려 있는 부분. 그렇죠, 그렇죠. 그 골반 저근이 네. 그 뻥 뚫린 공간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침대네요. 그렇죠. 자궁, 방광, 직장. 그렇죠. 그래서 이 골반 저근 위에 예. 이 골반 장기들이 올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압성 요실금의 기전을 영상으로 잠시 설명드리면 네. 방광과 요도가 골반 저근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웃거나 기침을 하면 복압이 올라가면서 이 방광을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정상적인 골반 저근은 방광과 요도 사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혀서 골반 저근이 밑에서 잘 받치고 있으니까 막혀서 소변이 새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눌리긴 눌려도 하지만 새진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골반 저근이 약하게 되면 위에서 방광을 눌렀을 때 이 방광과 함께 골반 저근이 이렇게 같이 내려오면서 방광과 요도 사이 좀 전에 막혔던 부분이 막히지 않고 네. 그 압력에 의해서 소변이 이렇게 화면에 보시듯이 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튼튼히 밑을 받쳐줘야 되는 골반 저근이 약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고무판 역할을 해주네요. 그렇죠. 네, 튼튼한 골반 고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약해져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림을 보니까 확연히 좀 쉽게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는 내 장기들을 받쳐주고 있는 그 고무판 역할의 골반 저근이 좀 이렇게 튼튼하고 좀 두꺼워야 되는데 네. 이렇게 얇아지면 결국은 셀 수가 있는 거네요. 이게 복압성 요실금의 복압성 특징. 요실금입니다. 네. 그러면 이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 복압성 요실금의 치료는 네. 행동요법과 약물요법,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행동요법은 질콘, 바이오 피드백, 전자기장 치료 등이 있고 골반 근육 운동도 합니다. 이 행동요법은 약해진 골반 근육을 단련을 시켜서 튼튼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튼튼해진 골반 그 근육이 복부 장기, 골반 장기들을 밑에서 튼튼하게 받쳐주게 되는 거죠. 또 약물 치료는 요도 괄약근을 조금 조인다든지 방광을 안정화시키는 약물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행동요법과 약물 치료는 치료를 중단하면 증상이 재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방광과 요도를 받쳐주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네. 치료 방법은 수술이다. 수술적이고 네.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행동 약물. 질콘이라는 건 뭐예요? 질콘은 네. 질의 추 같은 걸 넣는 건데요. 질의 추를 넣어 놓으면 이게 빠질까 싶어서 항상 조여요? 질 근육을 조이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이게 위생상 문제도 조금 있고 네. 진짜로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술요법으로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질코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치료법은 아닙니다. 네. 근데 여성들은 아까 그 중년 이후 뭐 50대, 60대 여성의 절반 이상 출산 경험이 있는 요실금 증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뭐 20, 30대 임신과 출산을 이제 겪어가는 과정의 여성들도 출산 이후에 요실금이 생겼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이 요실금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출산과 임신입니다. 우리가 임신을 하면 태아, 그다음에 태반, 양수의 무게로 아까 보신 골반 저근이 아래로 처지고 약하게 됩니다. 네. 또한 평소에 여성의 질의 직경이 약 4cm인데요. 태아의 머리 크기가 약 12cm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할 때 이 질과 골반 저근이 많이 늘어나고 3배 이상 늘어나는. 그렇죠. 많이 네. 늘어나고 또 심지어는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경우라든지 아이를 낳을 때 힘들게 놓은 난산일 경우에는 이 복압성 요실금이 잘 생깁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1년 내에는 이 출산 후 복압성 요실금이 자연 회복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보다는 약물 치료라든지 행동요법으로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약 6% 정도에서는 네. 호전되지 않고 평생 계속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산 이런 이후에? 네. 나이가 젊더라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1년 정도 기다려보고 계속될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네, 자연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니까 또 낳고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그 행동, 약물 그리고 수술요법이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하셨잖아요.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네, 이 복압성 요실금이 생기는 기전이 해부학적으로 방광을 받쳐주는 골반 저근이 약해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골반 저근을 여러 가지 수술 방법으로 더 이상 처지지 않게 원래 위치로 고정시켜 줌으로써 이 복압성 요실금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수술 원리는 처진 거를 원래 자리로 올려준다? 올려놓고 또는 더 이상 안 고정시켜준다? 처지게 고정시켜줍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요실금 수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개복술과 슬링 수술이 있습니다. 예전에 요실금 수술을 하려고 했을 때는 제왕절개 하듯이 배를 크게 열어서 방광과 요도 사이를 한 땀 한 땀 네. 실로 꼬매서 꼬매서 이 골반 저근이 안 처지도록 했었는데 그럼 약- 되게 큰 수술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 기간도 수술 시간도 길고 수술 후 회복도 오래 걸리고 흉터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약 20년 전에 네. 슬링 수술법이라고 발명이 된 다음부터는 네. 이 복압설 수술은 현재는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슬링이란 말은 영어로 끈으로 걸쳐 놓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슬링 수술은 질에 약 1cm 정도를 절개한 후에 이 부분이 방광이 되겠고 네. 이 부분이 요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이를 인공 테이프로 이렇게 받쳐줌으로써 원래 위치로 올림으로써 요실금이 해결이 됩니다. 그럼 왼쪽 그림에서 보셨을 때 네네. 파란 끈 부분이 바로 그 이 슬링을 인공 걸어놓는 테이프입니다. 네, 맞습니다. 테이프네요. 네, 그래서 몸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 부분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네. 또한 이 슬링 수술법은 이렇게 배 쪽으로 걸어놓는 TVT 수술과 이 골반공, 즉 골반 구멍으로 이렇게 걸어놓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멍 사이로 이렇게 끼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온 분은 이렇게 끊어내기 때문에 네.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슬링 수술법은 수술 시간이 약 10분에서 15분으로 짧고 수술 다음 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저기 입원은 해야 돼요? 입원은 해야 돼요. 하루 정도? 네네. 그 마취 네. 때문에 입원을 하는데 네. 그 다음 날 퇴원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수술 만족도가 95% 정도로 상당히 높을 뿐더러 네. 제 임상 경험에서도 이 복압성 요실금은 이 수술적 치료로 거의 100% 완치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수술 요즘 많이 많이 합니다. 많이 하시는구나. 그럼 아까는 왜 개복을 해서 뭐 어디와 어디를 이렇게 꿰매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건 어디를 뭐 뚫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 이거 어떻게 해서 보고 이 슬링을 해주나요? 네, 요거는 아까 좀 전에 사진을 네. 잠시 보시면 질 쪽에서
질 앞쪽 부위에 한 1cm 정도의 절개창을 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운동복 같은데 고무줄을 넣으실 때 보면은 그 부위를 다 터서 넣고 난 다음에 꾸매는 게 아니고 조금의 절개창을 넣은 후에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넣을 수 있듯이 고무줄 끼우는 거요? 그렇죠. 아, 그런 네. 식으로 바지 고무줄 끼우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요 절개창을 통해서 테이프를 갖다가 요 옆쪽에 바늘 같은 거를 쓸 때 그런 특수 바늘이 있습니다. 바늘로 이 절개창을 통해서 뺀 다음에 그것을 다시 걸어서 쭉 잡아 당겨서 유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질로 시작을 하는 네네.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걸어. 네. 그러면 끝에 그 실끝 처리는 실끝은 잘라내고 거기를 한 땀 정도 꾸며주면 흉터는 거의 없습니다. 아, 자, 앞서서 복합성 요실금을 알아봤는데요. 이후에 그 복합성 외에 또 흔한 것이 절박성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절박 막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막 다급한 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막 네. 못 참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절박성 요실금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변이 찰 때 갑자기 급하게 소변이 마렵고 화장실을 가기 전에 참지 못하고 소변이 새는 현상입니다. 네. 이것은 방광이 예민해져서 방광에 소변이 찰 때 일어나는 신호가 머리에서 소변을 참으라는 억제성 신호보다 강해서 방광 근육이 갑자기 수축해서 생기는 겁니다. 나 못 참겠어. 그렇죠. 나 너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광을 과민성 방광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방광에서 소변이 찰 때 일어나는 신호가 머리 쪽으로 올라갑니다. 신호 이제 좀 찼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머리에서 참아라라는 억제성 신호가 계속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방광 용적이 300에서 500 정도 차면은 그때는 신호가 강해져서 소변 요의를 느끼고 오줌을 누게 되는데 절박성 요실금,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은 이 신호가 너무 강해서 소변이 다 차기 전에도 이 배뇨근이 수축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 쉽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정상적인 방광을 풍선과 같다고 생각하시고 이 과민성 방광을 작은 비닐봉지라고 생각하시면 풍선에 물을 부으면 풍선이 늘어나면서 물을 조금 더 저장할 수가 있지만 네. 작은 비닐봉지에 물을 넣으면 비닐봉지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차면 급하게 넘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증상도 그렇고요. 뭐 화장실 가기 전에 뭐 지르는 현상이라든지 사실은 방광염도 이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방광염도 방광의 그 조직들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예민해지기 때문에 방광염, 즉 오줌 소태가 있을 때는 화장실을 지리기도 하고 급하게 가고 네. 그런 증상들이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염증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일시적이라면 생기는, 이거는 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맞습니다. 계속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당연히 치료가 돼야 이런 증상이 없어질 텐데 아까 복합성과는 다르게 절박성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이 절박성 요실금은 복합성 요실금과 다르게 약물 치료가 주 치료입니다. 약물이요? 예, 아까는 수술이 네, 근본적인 맞습니다. 방법이라고 그래서 하셨는데 이 복합성 절박성 요실금은 수술은 거의 행해지지 않는데요. 이 약물로는 부교감 신경 억제제를 씁니다. 이 약물의 역할은 예민해진 방광을 안정화시켜서 소변을 참을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또한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 분들은 화장실을 아주 자주 갑니다. 그래서 방광 크기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물과 함께 소변 참기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약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3에서 6개월간 2주 간격으로 소변 참기를 30분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네. 최종으로 3시간에서 4시간을 참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절박성 요실금은 약물과 함께 소변 참기를 하는 것이 치료가 됩니다. 소변을 참는 연습이 그야말로 치료네요. 네, 그게 맞습니다. 절박성의 경우에는. 예. 그러면 약물 치료를 한 어느 정도 한다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6개월 하는데 정도? 대부분은 약효가 예. 2주 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약물 치료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소변 참기를 하면 네. 약 7, 80%의 환자에서는
약물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좋네요. 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나 약 20%의 환자에서는 약물을 끊고 난 다음에 증상이 재발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물을 계속 복용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약 5%에서는 난치성으로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약들은 부작용으로 입마름이랑 변비가 생길 수가 있는데 약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생기는데 이 침샘이랑 대장에 부교감 신경이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이들 장기도 약제에 의해서 기능이 억제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네. 우리가 정상 소변, 배변을 했을 때는 참으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절박성 요실금이 있다면 참는 것 자체가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방광염도 잠시 겪었을 때 정말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네, 가시방석이죠. 네, 네네. 뭐 무슨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밖에 나가기도 싫고, 회사 가기도 싫고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이런 요실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변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는데, 계세요? 네. 어떻게 겪으셨었나요, 과거에? 저는 네. 한 3년 전에 수술을 했거든요. 어떤 수술 하셨어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요. 네. 내과를 가니까 저보고 산부인과를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가니까 이 자국 내막염 때문에 제가 수술을 했는데 요실금도 같이 있다고 같이 권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하셨네요. 네, 예. 네. 근데 수술은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방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걱정이 하나 되는 게 지금은 괜찮는데 혹시 이런 또 후유증이 있을까 그런 것도 재발이 될까? 예. 지금 현재는 괜찮아요. 그래도 좀 장거리 갈 때는 조금 준비를 하고 갑니다. 예전에는 그럼 증상이 좀 심하셨어요? 예전에는 그 요실금이라고는 못 느끼고 그냥 조금 이렇게 외출을 이렇게 긴 시간 차를 오래 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준비하기도 하시고.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 재발 염려가 되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보신 이 테이프를 이렇게 걸어 놓는 수술이 약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조금씩 노화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처음에 이렇게 걸어 놓는 거를 조금 더 단단히 위로 걸어 놓아서 이렇게 유치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처지더라도 증상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시 재발했을 경우에는 증상이 별로 심하지가 않으면 그 골반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케겔 운동 등을 하시는 게 좋고 네. 만약에 심한 분들은 워낙 수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수술 2번, 3번 받아도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발하거나 아니면 이 테이프 밖으로 삐져나와서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넣는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 시간이 거의 1시간을 안 걸리기 때문에 네. 재수술을 망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수술이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재수술 받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그 요실금의 치료 방법 중에 약물 치료 방법이 있었고 수술요법 방금 말씀하신 거 있었고 운동요법이 있었잖아요. 아까부터 이제 계속 많이 들어봄직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그 방법이 요실금 치료에 효과적입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은 케겔 운동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요법. 네. 근데 그게 특별한 운동은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항문 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같이 따라해 보시죠. 네. 네, 이렇게 누워서 할 수 있는 비교적 편안한 방법이고요. 네. 무릎을 다리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무릎을 세운 이후에 이 배 복부 쪽을 위로 올립니다. 네. 그래서 약 10초간을 항문 근육을 쪼아줍니다. 네. 그리고 약 5초 정도를 이완을 하는 것을 3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때 다리 힘이 아니라 엉덩이 힘, 힘으로? 특히나 엉덩이 안에 항문 근육을 딱 쪼아줘야지 효과적인 운동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왜 회음부에 힘을 맞습니다. 줘라 케겔 운동할 때 네. 그것도 마찬가지 요법이에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케겔 운동이 또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일단은 부작용이 없어요.
아무리 하더라도 네. 또 요실금뿐만 아니라 변실금 또는 성기능 장애 있는 분들도 이 케겔 운동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가 뭐 있습니다. 일석이조 삼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여기 막 힘이 들어가고 있는데 앉아서도 하실 수 있는 운동이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요가나 필라테스 했을 때 저런 동작 해보셨죠? 네, 집에서도 그냥 이불 하나 깔고 매트 하나 깔고 얼마든지 쉽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이 있었네요. 예. 운동요법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하면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다 또는 치료에 효과적이다 이런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당뇨가 있어서 잔뇨가 많이 남거나 방광염 등의 소변에 염증이 있을 때는 당연히 소변을 참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아, 그때는 참지 말아라. 그렇죠. 왜냐하면 소변에 염증을 몸에 계속 담고 있을 이유도 없고 네. 잔뇨가 남았을 때 일부러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조금씩 넣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그냥 화장실 가라. 그때는 계속 가는 게 배 안에 있는 염증을 빨리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하지만 당뇨병이나 이 염증은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정상인의 경우에는 소변을 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속담에 소변은 참으면 병이 되고 대변은 참으면 약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아시네요. 네.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이것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런가요?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대변의 60%는 세균입니다. 그래서 대변을 많이 참으면 변비라든지 아니면 대장암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소변은 몸의 찌꺼기이기는 하지만 균이 없는 무균 상태로 소변을 조금 참는 습관이 방광에는 더 좋습니다. 소변이 균이 없는 무균입니다. 상태예요? 네, 그걸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균 많은 줄 알았어요, 저는. 찌꺼기는 맞지만 네. 균은 없는 것이죠. 균이 대변하고 있는 경우를 천지차이네요. 네, 균이 있는 경우를 방광염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방광염이 없기 때문에 소변은 깨끗합니다. 예. 또한 이 요실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만할 경우에는 요실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기적인 운동으로 체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커피나 초콜릿 또 매웠고 짠 음식 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광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기침이나 기관지 복압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금연을 하셔야 되고요. 예. 변비가 있을 경우에는 직장에 있는 대변이 앞에 있는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변비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네. 자, 요실금 예방 생활 수칙 오늘 잘 보셨죠? 예. 자, 이 중에서 지금 내가 못 지키고 있는 것들 체크하셔서 꼼꼼하게 생활 예방 수칙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아마 요실금으로 고생하지만 아직 병원에 못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예비 요실금 환자가 계실 수도 있어요. 누구나 이제 노화를 겪으면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당부해 주시고 싶으세요? 네, 오늘 방송에서도 보셨듯이 이 요실금은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참 괴로운 병이죠. 환자 스스로도 부끄럽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완치 또는 많이 호전이 되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까운 비뇨기과 병원을 찾으셔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뭐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것인 만큼 사실 이거 뭐 병이 부끄러운 게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아픈 것도 아니고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대단히 괴로운 질환이기 때문에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꼭 그 케겔 운동 오늘부터 좀 열심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실금에 대해서 동의의료원 비뇨기과 곽호섭 교수를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